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직업생활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적이고 예의 바르게 토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이평화학우가 생각하는 직업생활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직업 생활의 문제점 중에서 사회적으로 직업 윤리 의식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세부 주제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현대 사회에서의 직업 윤리 의식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발표해 보겠습니다. 직업 윤리라는 것은 어떤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행동 규범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직업인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로는 각자 자기가 맡은 일을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직업윤리는 개인이 사회와 직업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직업윤리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기자의 윤리강령이나 의사의 윤리강령 등을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먼저 독일의 철학자 요나스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존 윤리와의 간극을 윤리적 공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윤리적 공백은 과학과 윤리 사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업 생활에 포함되어 있는 직업 윤리와 사회의 변화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에도 윤리적 공백이 존재합니다. 독일의 사상가 막스 베버는 17에서 18세기 직업 노동을 하나님이 주신 일, 즉 소명으로 이해한 개신교도의 윤리가 자본주의 직업 윤리로 기능하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막스 베버에 따르면 서구의 근대 자본주의 직업 윤리는 19세기에 이미 사라졌습니다. 발전을 거듭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직업 윤리란 자본 축적과 이윤 추구의 방해만 될 뿐이었습니다. 베버는 이러한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달한 최후의 인간은 정신없는 전문가, 가슴 없는 향락자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표명했습니다. 실제로 현대사회에서는 직업 윤리가 희미해져 감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인데요. 산부인과 의사가 음주 후에 제왕절개 수술을 한다거나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어난다거나 장래 지도사가 시신에서 금리를 뽑아 훔치는 등의 문제점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업윤리 부재의 문제들은 개인적인 이익과 이기심에서 발생하며 단순히 개별적인 소수의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발전한 자본주의 사회와 직업 사이에서는 윤리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는 과거에는 없던 직업들이 만들어지고 과거에 있었던 직업들이 사라지면서 다양한 직업들이 함께 존재하게 되었는데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발전한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은 새롭게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고 또 새로운 직업들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발생하고 있는 직업 윤리의 문제들도 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각 직업의 특성에 따라서 정확한 직업 윤리에 대한 교육과 이에 대한 의식 개선이 필요하며 앞으로 다가올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나타나게 될 직업들과 필요성이 전망되는 직업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인 대안으로는 로고스 경영학회에서 발간된 직업윤리 자격의 직무 분석 및 시험체계 연구라는 논문에서 제시된 직업윤리 검정평가 시험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평화학우님께서는 현대사회에서의 직업윤리의식과 그 문제점을 찝어주셨고요. 그 다음 정민경 학우님 발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직장 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를 두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인간관계와 그로 인해 생겨난 문화들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자기들만의 규칙과 문화를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직장이라는 조직 내에서 작은 사회를 만들며 인간관계를 만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적응하지 못하고 경우가 대다수가 인간관계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말을 듣는 인간관계의 이들 중에는 어떤 형태의 직장이든 직급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위아래가 있는 한 더 높은 사람이 큰 힘을 갖게 되어 형성되는 갑과 을의 관계, 한 사람을 고의적으로 따돌리는 집단 따돌림 등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요. 한 사례로는 간호사 집단의 태움을 들 수 있습니다. 이 태움은 영원히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로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괴롭힘 등으로 길들이는 규율 문화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문화인 태움은 결국 한 병원 간호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울었다는 이유로 6시간 동안 벽 보고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였다. 신발 소리가 크다고 혼났다. 수 간호사가 퇴근할 때면 가방 들고 배웅해야 한다. 뛰지 않고 걷는다고 욕을 먹었다. 차트로 머리를 내리찍으며 욕을 했다. 신입 간호사가 들어오면 선배들의 업무인계 등을 핑계로 3시간 먼저 출근을 요구하고 퇴근은 2시간 정도 늦게 하도록 지시한다. 신입 간호사 앞에서 너가 어떻게 이 병원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는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별건 아닌 것으로 상대방의 길을 꺾어서 기들이를 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직장 내 괴롭힘은 잘못된 문화로 자리 잡아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스트레스를 받고 문제를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질병의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추가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산재로 인정할 정도로 매우 큰 위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는 것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10명 중 9명은 괴롭힘을 당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피해를 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였습니다. 이는 직장갑질 119에서 4월 11일 발표한 설문에 의하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경험은 8.6%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여도 대부분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은 사례는 불과 20명 중에 5명만이 인정받았다고 대답하였는데요. 나머지는 인정받지 못하거나 아직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법이 제정되었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경우는 매우 극소수이고 아직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법이 애매하고 아직 이러한 법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특히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과 생산직, 서비스직, 월급 150 미만인 노동자들 가운데 시행법을 모른다는 대답이 평균보다 30%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에 사람들은 금지법에 대해서 많이 알리고 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끝나셨나요? 네, 여기까지 제 주장입니다. 네, 정민경 학우님 직장 내에서의 인간관계 문화들을 찝어주셨고요. 다음으로 서가경 학우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의 병행에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현재 사회적으로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고, 이렇게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의 병행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기 힘든 이유를 직장 내에서의 많은 업무량, 그리고 같은 직장 내 상사의 눈치, 시간적 여유의 부족으로 뽑았습니다.
실제 여성 노동센터에서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조건을 주제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먼저 설문조사에서는 직장 생활과 양육 문제를 연결하여 생각해 보았을 때 직장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요인에 대해 무엇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얻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녀 응답자 모두 장시간의 노동과 잦은 야근을 주요한 요인으로 꼽았었습니다. 그 다음 인터뷰를 실시하였을 때도 어떤 한 응답자는 아이를 낳고 직장에 돌아와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하고 승진도 하였지만 팀장이 돼도 젊은 팀원들을 이끌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을 겪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낮에 일하다가 바빠서 팀원들과 차 한 잔을 같이 못하고 밤에는 아이를 찾으러 가야 하고 아이를 돌보아야 해서 회식을 못하다 보니 직장 내 사람들이나 팀장님에게 많은 눈치나 야유를 받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아직 인식이나 직장 내 육아 복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부족한 면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남녀 노동자의 경력 단절이나 저출산 문제의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현재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진행 중인 복지 제도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맞게 조금 변형을 시켜서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의 복지 제도를 한 가지만 살펴보자면 독일은 3세에서 6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공공보육시설 이용 권리를 부여하고 모든 출산 여성은 14주의 유급 출산 휴가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실행 중입니다. 이러한 다른 나라 복지 제도를 조금 보면서 우리나라도 육아 직장 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모든 남녀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 제도를 늘려가야 할 것이고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병행해서 생기는 문제점은 단순히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회적 문제로도 쉽게 이어질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고 우리 모두의 관심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서가경 학우님 직업 생활과 가정 생활의 병행에서 생기는 문제점 짚어주셨고요. 김재민 학우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기업가와 근로자의 노사관계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일단 노사관계란 임금을 벌기 위해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와 사업체를 소유, 운영, 대표하는 사용자가 맺는 고용계약으로 이제 매개로 한 사회적 상호관계를 말합니다. 또 노사관계에서 노와 사는 서로를 필요로 하며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 성립 개념입니다. 우선 노사관계에 대한 문제의 예로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을 두고 나타나는 갈등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근로자들은 현재의 근로조건을 유지하거나 더 나은 조건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반면 사업주는 현재의 근로조건을 유지하거나 혹은 현재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을 원할 수 있는데 이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이것이 심해지면 파업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노사관계입니다. 기업가는 합법적인 기업의 이윤 추구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갖고 기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이윤 추구만을 위해 자행되는 이기적인 행위, 예를 들어 가격 담합, 환경오염, 비합리적인 노동자해고, 최저임금 보장 불이행, 이에 따라 나타나는 노동자의 파업과 극단적인 행동들, 노사 간의 대립이 심해지며 이는 노동자의 파업과 사용자의 직장 폐쇄로 이어지고 기업의 이윤 감소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약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위한 태도로 기업가는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기업 이윤의 사회적 환원과 공익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며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정당한 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도록 잠재성을 발휘하고 직장 내
인간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 혼란을 바로잡는 것은 첫 번째 이름을 바로잡는 것이다. 자신에게 부여된 이름에 걸맞게 사회적 직분을 충실히 수행할 때 공동체의 미덕이 발휘된다. 이것이 바로 정명이다. 현재 우리나라 직업의 개수는 12,000여 개입니다. 그 수많은 직업이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의해 바른 이름을 가지게 될 때 그 직업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직업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민 아버님, 기업과 근로자의 노사관계 문제 찝어주셨어요. 이렇게 해결 방안까지 다들 말씀해 주셔서 해결 방안은 다 하신 걸로 하고 저희 이만 마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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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